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 특검에 재소환됐습니다.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밝힌 데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조사받으러 가서 조사 시에 충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네, 개헌 관련해서 관건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의 쟁점이 됐던 위법성 인식 여부인데요. 그동안 법무부 관계자 증언을 토대로 12.3 그날 밤 박 전 장관의 행적을 재구성해온 특검. 통상적인 업무였다는 박 전 장관의 주장을 이번에는 깰 수 있을까요? 네, 오후 3시에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내란 특검에 출석해서 지금 이 시각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후에 관계자의 증언을 추가로 확보하고 특검은 혐의를 다져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김희정 의원님, 네. 이번에 이제 재청구는 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요. 위법성 인식을 특검이 규명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내란 사태 이후에 또 헌재에서 판결 이후에 그 전에 한 번 놀랐고요. 구속 취소 때 한 번 놀랐고 그다음에 한덕수, 박성재 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정말 국민들 충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금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죄질이 나쁘다, 더 중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사였는데 영장이 기각되고 심지어는 위법성 인식 경위, 피의자가 취한 조치가 실제로 위법인지 아닌지 다퉈봐야 된다라는 어떤 재판부의 인식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조사하고 또다시 영장 청구할 것으로 확실시 돼 보이는데 실제로 보십시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잖아요. 미리 모인 그 장관들, 총리, 이상민 등등 해가지고 미리 모여서 다 들었고 또 포고령 같은 문건도 CCTV 통해서 다 미리 본 것처럼 안주머니에서 꺼내는 장면도 나왔고 또 실제로 계엄 그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 과천청사로 가는 길에 본인이 뭔가를 더 추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때 여기저기 막 전화 걸어서 지시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정본부장인가를 통해서 수용 인원 여력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그 전화 통화한 다음에 3,600명 정도 됩니다. 가능합니다라는 문자 받고 또 그거 다 삭제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상민 전 장관보다 훨씬 더 중하고 하부에서 이게 실행이 지시가 되고 실행되고 이 과정이 훨씬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이 모습을 통해서 구속은 확실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보완을 해서 영장은 다시 한번 청구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포고령 미리 알았죠. 또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인데 그게 불법이라는 거를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첫째.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과천청사에 가가지고 법무부 간부회의 소집한 거 아닙니까? 그때 적어도 최소한 3명의 실국장들이 이건 위헌입니다. 포고령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계엄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위법한지 아닌지 위헌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몰랐다. 그런 이유에서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법적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보완이 됐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청구에서는 반드시 발부가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홍석준 의원님. 예, 지난번 구속영장 기각이 될 때 그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사가 법관이 판단을 했죠.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의 상당성이라든지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 이런 거는 당연히 한 것이고 좀 전에 포고령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포고령 읽은 것 자체가 구속이 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논리라면 왜 그러면 그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외에 다른 장관들에 대해서는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난번에 특검에서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구속영장 청구한 것은 교정시설이라든지 출입국 관리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다 이런 건데 거기 분야에 대해서는 보통 어떤 평상시에 업무를 했다 이런 어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어떤 주장이 당시 이제 그 판사에 이제 받아들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글쎄 그 특검이 어떤 주장과 어떤 증거를 새롭게 드러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때 상황과 크게 달라질 그런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롭게 또 구속영장 청구의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김유정, 홍석준 두 분의 전망은 완전히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이요.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실국장 회의에서 포고령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당시 국무회의 CCTV 영상에서 박성재 전 장관이 양복 주머니에서 뭔가 문건을 꺼내는 장면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 문건이 포고령이 적시된 그 문건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아직 이 문건이 뭔지는 100% 확인은 안 됐는데 네. 포고령이 담겨 있다면요. 네. 이걸 보고 위헌성을 또는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법률가가 인지하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아니 근데 포고령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로 시작하는 포고령이 위헌이고 불법적인 거는 명백합니다만 포고령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이거든요. 우리 헌법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선포할 수 있는 게 비상계엄이에요. 근데 작년 12월 3일 밤이 전쟁이 났습니까? 어디 사변이 났습니까? 무슨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아니면 정치권의 어떤 상황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드는 대로 안 돌아간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이라는 거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더군다나 법률상 대한민국의 대리인인 대한민국의 법률상 행위는 다 법무부 장관이 대리하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법률적 사무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가 부여되는 자리가 법무부 장관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연히 법률 전문가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영장이 기각된 게 저도 법조인 된 지 지금 30년 좀 넘었습니다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그래서 예. 1차 기각 사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증거가 더 첨부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다른 법관의 판단을 받아보면 1차 구속영장 기각과는 좀 다른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이 시각 박성재 전 법무장관 내란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역시 계엄 국무회의에 1차 소집됐던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최근에 조사를 받았는데 여기서 국무회의 시작 전에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문건을 받았고 그중에 포고령을 읽은 것 같다. 전공의 처단,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전공의 처단 그 부분이 있었죠. 이런 표현이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가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정광재 의원님. 예. 이 진술로 따져도 박성재 전 장관에게는 불리한 상황 아닙니까?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의 진술만 놓고 보면 박성재 장관이 이번에 구속영장 심사를 다시 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한 얘기가 홍석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시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는데 지금 특검이 이번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불러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도 이런 위법성을 언제 인식하게 됐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여전히 박성재 전 장관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이후에야 그 위법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판사에게서도 이런 판단을 받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을 때 그러면
법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 불구속 재판이 당연한 결과다라고 판단할지 아니면 구속 수사를 하게 될 쪽은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추가 소환 조사가 언제 끝날지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특검이 바로 영장을 청구할지 등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특검이 앞서 박성재 전 장관 영장 기각 후에 재검토해서 바로 영장 청구를 하겠다는 취지로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 아마 수순대로 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구속 수감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박성재, 이상민 두 사람이 구조가 비슷한데 왜 한 명은 구속, 한 명은 아니냐 이렇게 많이 따져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장이 기각됐을 때 박성재 전 장관의 그래서 더 기가 막혔던 거죠. 오히려 이상민 케이스보다 훨씬 더 중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그 포고령을 미리 다 봤을 거다라고 짐작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엄 국무회의 갖지 않았던 그 국무회의가 끝나고 가천청사로 이동하는 그 차 안에서 전화를 다 한 거 아닙니까? 교정본부장한테 해서 수용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출입국 관리 관련해서 뭐 출금 관련한 이야기도 했고 예. 그다음에 합수본에 검사 파견하는 문제 검찰총장이랑 얘기하고 통화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체로 불법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박성재 전 장관이 이미 차 안에서 이런 지시들을 내렸다는 것은 포고령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전화해가지고 단전다수 지시했던 것이 소방청의 어떤 하부 조직까지 다 전달됐던 그것과 비교했을 때 이게 예. 훨씬 중요한 거 아닙니까? 포고령 1호를 아예 그냥 실행에 옮기려고 도대체 3,600명의 수용 여력이 있다고 하는 곳에 누구를 갖다 가두려고 그랬을까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더군다나 법을 알고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이 계엄의 불법성을 그 평온했던 어느 날 밤에 이루어진 계엄의 불법성을 몰랐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일단 계엄을 선포했으니까 가다가 포고령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다?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사법부라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사표 내고 나왔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박성재 케이스는 한덕수와 이상민의 중간쯤 되는 정도의 범죄 혐의가 있다, 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 점에서 거짓 증언으로 구속을 피했던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판사의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속을 피했는데 1차, 저는 2차에는 반드시 구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순직 해병 특검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순직 해병 특검 입장에서도 운명의 날 또는 뭐 수사 중간 성적표를 받는 셈이다 이런 말이 따라 붙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그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피의자 7명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 심사가 끝났거나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오전부터 착착 진행이 됐고요. 아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이 7명 발부 여부가 계속 속보로 전해질 것 같습니다. 김현남 위원님, 네. 오늘 이종섭 전 국방장관부터 대대장까지인가요? 쭉 7명이 하루에 영장 심사를 받게 됐는데 네. 전망이라고 7명 다 전망하기는 뭐 무리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이렇게 이게 보면 조직적으로 위에서부터 어떤 지시나 압력이 내려왔다라고 생각되는 사건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순직 해병 수사와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다고 하면 권력의 최고위층부터 뭐 장관 내지는 장관 바로 밑에 있는 그 간부 그리고 군사령관 밑에 뭐 사단장 뭐 이렇게 쭉 내려왔을 사건인데 통상 이런 사건의 수사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수사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밑에 관련자부터 구속영장을 치고 뭐 구속이 이루어진 다음에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데 예. 그동안 기소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도 아무도 없었는데 한꺼번에 그냥 여러 단계를 다 모아서 한 번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다 한 번에 또 영장 재판을 받게 됐는데 저는 이 순직 해병 특검의 수사 방식이 조금
이례적입니다. 하여튼 잘 이해는 안 돼요. 왜 예. 이렇게 수사가 되는지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영장 발부 여부의 결과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지금 수사에 자신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영장 청구를 몰아서 뭐 일종의 인해 전술처럼 한 건지 아니면 너무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친 건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가늠하기 어렵다. 홍석준 의원님. 제가 볼 때는 면피용으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우리 김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는 수사 진전되는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관련된 사람 관련해서 뭐 그 지금 기소된 건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하나같이 당시 어떤 판단 즉 수해가 났을 때 그 실종자를 구조해주기 위해서 해병이 이제 투입되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최혜병이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그 예. 과연 그런 수사하면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과연 외압이 있었느냐 이런 어떤 실무자부터 해서 지금 특검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무 단계에서부터 기소가 전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종석 국방부 장관까지 일률적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볼 때도 뭐 그 좀 이상하고 제가 봤을 때는 최병 특검이 나름대로 열심히 본인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어떤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영장을 면피용으로 한꺼번에 다 청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도 뭐 보도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7명을 어떤 한 의혹에 대해서 한꺼번에 영장 심사를 하는 게 좀 이례적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수사 동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이 각각 엇갈리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영장 심사가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일단 속된 말로 다 한 패니까 한꺼번에 싹 다 구속되면 이거는 끝나는 거거든요. 적어도 경로솔이나 800에 7070 전화나 이런 것들을 다 이미 확실한 증거와 진술들을 확보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실 저희는 최혜병 특검이 가장 빨리 끝나지 않을까. 예. 이미 다 진상은 드러나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더디 가지만 7명의 어떤 지금 이 진술이나 정황들이 확실하게 지금 다 드러나 있고 뭐 위증이랄지 이런 것들 증거들을 확실히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마지막 하나님의 기적으로 비밀번호 20자리가 갑자기 생각난 예. 임성근 씨를 포함해서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를 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한 사람이 그 영장이 인용이 된다면 저는 나머지 7명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향후 수사와 재판도 상당한 탄력을 받겠죠. 예.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7명의 그 이번 구속 영장 심사 범죄명을 보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가장 많고요. 예. 2명이죠. 그다음에 권리행사 방해가 많고 위증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가장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잖아요. 임성근 전 사단장은 경북경찰청이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했었을 때 이분에 대해서 기소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이 그러면 과연 어떤 더 정황 증거들이라든가 이런 근거들로 임성근 그 전 사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관건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할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받고 있는 혐의와 관여 정도를 봤을 때 불구속 재판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봐야겠죠. 예. 김현영 의원께 이거 짧게 이것만 질문 드리고 저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임성근 사단장이 20자리 넘는 비밀번호 앞서 김정희 의원 언급하셨지만 특검에 안 알려주다가 네. 지난 3일 전입니다. 갑자기 뭐 생각이 났다라면서 제출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장 심사에는 어떻게 작용합니까? 일단 영장 재판에 있어서 증거인멸의 염려 부분을 예. 없애겠다는 취지죠. 그러니까 비번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하는 건 좀처럼 믿겨지지 않잖아요. 근데 뒤늦게라도 비밀번호를 제공을 하면서 예. 내가 증거인멸의 염려는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해달라.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는 취지로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이죠. 속은 뻔히 들여다 보입니다. 예. 새벽에 기적적으로 기억이 났다고 하는데 글쎄요. 내일 새벽에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분명한 거는 예. 하나님하고는 별 상관 없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진석 의원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